네, 이놈들, 도대체 내 눈앞에 가져다 놓은 이 시꺼먼 탕약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것을 먹고도 효험이 없다면 너희 목숨이 온전할 줄 알았더냐? 사랑채의 고요한 공기를 찢어발긴 것은 최대감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날아든 백자사발이 기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파여름이었다. 시커먼 탕약이 사방으로 튀어 툇마루의 고운 나무결을 흉물스럽게 적셨고 방 안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의원과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지만 사랑채 안은 대감의 섯을 펄언 분노로 인해 대낮처럼 뜨겁고도 살기가 넘쳤다. 지난 10년간 명문가라 칭송받는 최진사 댁의 대들보는 후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고 오늘 밤 또다시 들려온 정실윤 씨 부인의 회임 실패 소식은 대감의 인내심을 기어이 끊어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 살벌한 폭풍우의 한가운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연화였다. 깨진 사기 조각이 날카롭게 빛나는 바닥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는데 거친 삼배치마 끝자락이 탕약 젖은 마루를 스치며 나는 소리마저도 숨죽인 듯 미미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날선 백자 파편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정갈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그녀의 가냘픈 손가락 끝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선혈이 방울져 맺혔으나 연화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대감의 거친 숨소리와 하인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고요했으니 그 이질적인 침묵은 분노의 눈이 멀었던 최대감의 시선을 아주 잠시나마 붙잡아 메었다. 치워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저것들을 다 치워버려. 최대감이 다시 한번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 비천한 여종의 등이 아니라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꼿꼿하게 피어난 연꽃 줄기 같은 기묘한 단단함이었다. 대감은 혀를 차며 뒷짐을 지고 방을 나가버렸지만 문지방을 넘는 순간 묘한 잔상이 뇌리에 남았다. 그것은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떠는 다른 계집종들과는 달리 피 흐르는 손을 옷자락에 쓱 문대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는 연화의 그 무심하고도 깊은 눈동자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천한 것의 그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맑았고 텅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우물을 닮아 있었다. 최진사댁의 안주인 윤씨 부인은 사랑채에서 벌어진 소란을 전해 듣고는 안채 깊숙한 곳에서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비단 금침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고왔으나 그 눈매에는 오랫동안 쌓인 도끼와 불안이 서려 있어 마주하는 이들을 오금저리게 만들곤 했다. 윤 씨는 자신의 불임이 가문의 저주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인 최대감이 밖으로 나돌며 기생들과 어울린 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안해왔으나 의원들의 진맥 결과는 매번 그녀의 자궁이 차가워 생명을 품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뿐이었다. 시바지를 들이라는 문중 어른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명분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윤 씨는 길게 기른 손톱으로 붉은 비단 이불을 쥐어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기왕 첩을 들여야 한다면 절대로 대감의 마음을 훔치지 못할 그저 아이만 낳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가장 천하고 볼품없는 것이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조금 전 사랑채에서 깨진 그릇을 치우던 아이, 연화였다. 연화는 부엌대기 하녀로 들어온 지 3년이 넘었으나
그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 얼굴에 묻은 검댕과 헌옷까지 탓에 제대로 된 용모를 본 적은 없으나 윤 씨의 기억 속에 연화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맞는 대로 가만히 있는 목석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래, 그 아이라면 대감께서 눈길조차 주지 않으실 게다. 칠칠치 못하고 멍청해 보이는 것이 딱 아이 낳는 도구로 쓰기에 적당하지 않겠느냐. 윤 씨는 곁에 서 있던 노비어멈에게 나직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도구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차가운 식혜 그릇을 비워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을 가로질러 연화는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바닥은 미끄러웠고 얇은 저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새벽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으나 그녀는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어젯밤 베인 상처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약을 바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터져 감각이 무뎌져 갈 때쯤 안채의 상궁이 앙칼진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연화야, 마님께서 찾으신다. 하던 일 멈추고 당장 안채로 들라 하신다. 평소라면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을 상궁이 직접 찾아와 전가를 전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하녀들이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으나 연화는 물기를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안채 대청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연화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윤 씨 부인이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 씨는 연화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채쳤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그 명령에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윤 씨는 그녀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 뒤에 숨겨진 이목구비를 뜯어보듯 관찰했다.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천한 신분이라기엔 묘하게 기품이 서려 있었으나 윤 씨의 눈에는 그저 촌스럽고 억세 보이는 하녀의 얼굴로만 보일 뿐이었다. 너 오늘부터 부엌길은 그만두고 몸단장을 깨끗이 하거라. 대감마님의 수청을 들게 될 것이다. 윤 씨가 던진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으나 연화의 표정에는 놀란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언젠가는 오게 될 운명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눈을 내리깔며 짧게 대답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부터 연화의 처소는 돼지우리 같던 행랑채 구석방에서 별당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하인들이 가져온 따뜻한 물이 담긴 나무통에 몸을 담그자 묵은 때와 함께 지난 3년간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상궁들이 달려들어 거친 수세미로 그녀의 피부를 문질러대며 향기 나는 기름을 발랐고 엉켜있던 머리카락을 빗겨 윤기 흐르는 댕기머리로 따아내렸다. 그러나 연화는 자신이 꽃단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는커녕 마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씻겨지는 짐승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깨끗한 무명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은 더 이상 부엌대기 연화가 아니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진짜 이유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최대감은 윤 씨 부인의 결정을 전해 듣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기어이 천한 계집을 내 방에 들이겠다는 것인가? 내 씨를 받기 위해서라면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체면도 바닥에 내팽개치겠다는 게지. 그는 술상을 앞에 두고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에게 있어 연화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저 집안을 오가는 수많은 하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양반의 피가 흐르는 자신과 섞이기에는 너무나도 격이 낮은 존재,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감은 술잔을 비우며 타오르는 촛불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젯밤 깨진 사기 조각을 줍던 그 아이의 서늘한 눈빛이 술기운과 함께 자꾸만 아른거렸다. 분노에 찬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피하지도 않았던 그 묘한 시선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합방 날짜는 길일이라 하여 보름 뒤로 잡혔다. 그 기간 동안 연화는 안채에 갇혀 지내며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말이 교육이지.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대감마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아라. 내 주제를 알고 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네 소임은 끝나는 것임을 명심해라.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려 대감을 홀리려 든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것이다. 윤씨 부인의 측근인 노상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화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주 섞인 훈계를 늘어놓았다. 연화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밤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자신의 맥박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드디어 운명의 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사랑채로 향하는 길목에는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으나 그 불빛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서글픈 망가왕거를 부르는 도깨비불처럼 일렁였다. 목욕재개를 마친 연화는 하얀 소복 같은 속치마 위에 붉은색 장옷을 걸치고 상궁들의 손에 이끌려 대감의 처소로 향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버선코 끝에 닿는 마루의 냉기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 밖에는 대감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문풍지 너머로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산처럼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상궁이 방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묵직한 침향 냄새가 연화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고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방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대감은 등잔불 아래 비스듬히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방으로 들어선 연화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연화가 조심스레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깨끗하게 씻겨놓은 연화의 모습은 그가 생각했던 추레한 부엌대기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백꽃처럼 청초했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그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대감은 곰방대를 탁 내려놓으며 비꼬듯 말했다. 네가 그 대단한 시바지 노릇을 할 계집이더냐. 가까이 오거라. 네 년이 내 대를 이을 만한 그릇인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걸음으로 대감의 앞으로 다가갔다. 대감의 거친 손이 연화의 턱을 잡아 억지로 치켜 올렸다. 거친 사내의 손길에 고개가 젖혀졌지만 연화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대감은 그녀의 눈 속에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서늘한 결기를 읽어냈다. 그것은 천한 종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혹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사냥꾼처럼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다. 대감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연화의 턱에 붉은 자국이 남았으나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화의 입술이 처음으로 달싹이며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감마님, 소인을 안기 전에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식혀버릴 만큼 차분했다. 대감은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감히 종년 주제에 감히 조건을 내걸다니. 그러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이 아닌 품속으로 손을 가져가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크게 일렁였다. 대감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올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밤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이 거대한 기와집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밤은 깊었고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꽃은 이제 막 가시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라니? 내년이 감히 내 앞에서 흥정을 하려 드느냐? 최대감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호탕한 웃음이 아니라 비틀린 조소였다. 그는 연화가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리눌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가녀린 몸이 두꺼운 비단 요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손에 쥐고 있던 옷자락이 구겨졌고 그녀의 손목은 대감의 억센 악력에 의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어 핏기를 없앴을 뿐 여전히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대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대감은 그 올곧은 시선이 몹시도 거슬렸다. 천한 것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두려움이나 아양 혹은 비굴함이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 처박혀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을 보는 듯한 불쾌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감정은 이내 사내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네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내 알 바 아니다. 너는 그저 오늘 밤 내 씨를 받기 위해 팔려온 암컷일 뿐이야. 대감의 거친 숨결이 연화의 목덜미에 닿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지난 보름간의 기억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지난 보름 첩으로 간택된 후 연화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안채의 깊숙한 별당은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윤씨 부인은 하루가 멀다고 연화를 불러들여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각내려 들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대감의 핏줄을 담을 그릇일 뿐이야. 그러니 네 의지 따위는 필요 없다. 윤씨는 탕약을 다리는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연화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쓴 약사발을 들이밀곤 했다. 그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잉태를 돕는 약이라고 했으나 연화가 그것을 삼킬 때마다 뱃속이 뒤틀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의원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독한 약재들이 섞여 있었지만 윤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릇을 비우는지 지켜보았다. 연화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셔야만 했다.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매서운 회초리가 종아리에 날아들었다. 귀한 약을 흘리다니 내년이 배가 불렀구나. 상궁의 매질은 표독스러웠고 연화의 하얀 종아리에는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안채의 하인들 역시 연화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있었다. 꼴에 첩실이라고 유세를 떠는 꼴 좀 보게. 대감마님 눈에 들어 팔자 고치려고 꼬리친 게 분명해. 그들은 연화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고 그녀의 신발에 흙탕물을 붓거나 빨래에 둔 속옷을 찢어놓는 등 온갖 유치하고도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다 식어빠진 찬밥 덩어리에 소금만 잔뜩 뿌린 국을 내어주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밥그릇 안에 죽은 쥐의 시체가 들어있기도 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모든 괴롭힘에 대해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다. 밥상에 쥐가 있으면 조용히 치우고 굶었고 옷이 찢어져 있으면 밤새 바느질로 기워 입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인내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하찮은 감정 싸움에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다가올 그날, 대감과 독대할 그 순간을 위해 비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윤 씨 부인의 불안과 증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윤 씨는 연화가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대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연화를 마음껏 짓밟을 명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화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반응이 없었다. 윤 씨는 연화를 목석 같은 연이라 부르며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알 수 없는 속내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합방 사흘 전 윤 씨는 목욕 시중을 드는 상궁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구석구석 씻기면서 그 몸뚱이에 흉터 하나라도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거라. 만약 흠결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내쫓을 것이야. 상궁들은 거친 떼수건으로 연화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며 그녀의 나신을 탐색했다. 따뜻한 물이 아닌 살을 애는 듯한 냉수에 몸을 담그게 하여 혹독한 추위 속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그때였다. 상궁 중 하나가 연화의 등 뒤에서 멈칫하며 소리쳤다. 마님, 여기 좀 보시옵소서. 인연 등에 흉측한 자국이 있습니다. 윤 씨가 급히 달려와 연화의 등을 살폈다. 왼쪽 어깨뼈 아래부터 허리까지 마치 불에 데인 듯하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마치 어떤 글자나 문양처럼 보이기도 했다. 윤 씨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막으며 물었다. 이게 무슨 자국이냐? 천한 것들은 몸뚱이 굴리는 것도 함부로 한다더니 어디서 사내 놈들과 놀아나다 생긴 것이냐? 연화는 차가운 물속에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대답했다. 어릴 적 화재 속에서 입은 화상 자국이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너무나 덤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윤 씨는 흉터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희미하다는 점, 그리고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위치라는 점에 실망하며 혀를 찼다. 재수 없는 년,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남았다니 명줄 하나는 질기구나. 대감께는 잘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모진 핍박과 멸시 속에서 버텨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 최대감의 밑에 깔려있는 연화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불 같은 시련을 맨몸으로 통과해온 생존자였다. 대감의 손이 연화의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옷고름이 뜯겨나가며 하얀 속적삼이 드러났다. 대감은 술에 취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왜 반항하지 않느냐? 소리라도 질러보란 말이다. 윤 씨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보냈느냐? 그는 연화의 반응 없는 태도에 화가 난 듯 더욱 거칠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사실 대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본처의 등살에 떠밀려 억지로 치르는 합방이었기에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는 굴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 천한 여인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고 정복함으로써 구겨진 자존심을 보상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여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대감마님, 연화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진 옷차림과 달리 여전히 정갈하고 위엄이 있었다. 대감의 손이 멈칫했다. 무엇이냐?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대감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품속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소인의 몸을 취하시는 것은 대감의 권리이시나 그 전에 소인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감께서는 평생을 후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단순한 하녀의 객기가 아니었다. 대감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도대체 이 계집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윤 씨가 보낸 첩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그런 얄팍한 술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대감은 잡고 있던 연화의 멱살을 슬며시 놓으며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는 침상 옆에 놓인 장검장식용 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만약 커튼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면 단칼에 베어버리리라 다짐하면서 좋다.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내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흥을 깰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그 즉시 네 목을 칠 것이다. 대감은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 연화를 노려보았다. 방 안의 촛불이 심하게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연화는 흐트러진 옷매를 추스르지 않은 채 상체를 일으켜 정좌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목선을 감쌌고 그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꺼냈다. 하얀 무명 손수건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연화가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낡은 놀이개 한쪽이 들어 있었다. 불빛을 받아 둔탁하게 반짝이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최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자만호 붉은 보서로 조각된 호랑이 문양, 그리고 그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충존. 그것은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대감의 중마고우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박 대감의 가문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최대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네, 네가 그것을 어찌...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길에서 주운 것이라 하기에는 그 물건에 서린 사연이 너무나 깊고 무거웠다. 연화는 놀이개를 쥔 손을 가슴에 모으며 눈을 감았다. 윤씨 부인의 멸시도 하인들의 괴롭힘도 매질과 굶주림도 이 순간을 위해 견뎌온 것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 밤의 참상이 스쳐 지나갔다. 불타는 집, 비명소리, 그리고 어린 자신을 우물 안에 숨기며 놀이개를 쥐어주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거라. 아버지의 유언은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동시에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노비로 팔려다니며 신분을 세탁했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해 미모를 가렸으며 벙어리 흉내를 내며 입을 닫았다. 오로지 최대감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그녀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자처했던 것이다. 대감마님. 연화가 눈을 뜨고 물기 어린 그러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으로 대감을 직시했다. 소녀, 박진사의 여식 박서경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그 의를 대감께서는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은 조용한 방 안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최대감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며 범하려 했던 여인이 평생을 죄책감 속에 그리워했던 은인의 딸이라니.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밀려오는 수치심에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사랑채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깨어나는 듯한 기산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제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가시밭길을 걸어온 여인은 스스로 가시를 걷어내고 피 묻은 진실을 대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나는 타닥하는 미세한 소리마저도 천둥소리처럼 고막을 때릴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정막은 숨막힐 듯 팽팽했다. 최대감의 시선은 연화의 손바닥 위에 놓인 붉은 자만호 놀이개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는 어느새 뚝뚝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 잊고 싶었던, 아니 잊어야만 살 수 있었던 끔찍한 기억의 저편에서 날아온 비수와도 같았다. 대감의 손이 저도 모르게 허공을 가르며 떨리는 손끝으로 놀이개를 향해 뻗어나갔다. 닿으면 데일 것만 같은, 혹은 만지는 순간 이 모든 현실이 악몽으로 변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를 잠식했다. 이것이 어찌 네 손에 있단 말이냐? 최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물건은 피로 얼룩진 눈밭 위에 떨어져 있어야 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광군에게 포위되었던 그날 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대감의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벗, 박진사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반쪽으로 쪼개진 단면은 거칠었고 불에 그을린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것은 최대감이 살아남은 대가로 치러야 했던 죄책감의 결정체이자 박진사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유물이었다.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거짓말이다. 이는 필시 누군가가 꾸며낸 흉계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어. 그날 박진사의 식솔들은 모두 불에 타 죽거나 참수당했거늘 네가 내깟 천한종년이 감히 누구를 사칭하는 것이냐. 최대감은 발악하듯 소리치며 연화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그러나 연화는 태풍 속의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떨어졌으나 그 표정은 여전히 서늘할 정도로 침착했다. 대감마님, 연화가 나직이 불렀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는 저를 뒷마당 마른 우물 속에 숨기셨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고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아버님께서는 이 놀이개를 반으로 쪼개어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살아서 최진사를 찾아가거라. 그라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껍질을 벗어내듯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어 대감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연화, 아니 박서경의 이야기는 처절했다. 10살 남짓했던 어린 소녀가 화마허머 속에서 살아남아 겪어야 했던 세상은 지옥보다 더한 곳이었다. 관비로 끌려갈 위기에서 도망친 그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숯검정을 바르고 벙어리 흉내를 내며 전국을 떠돌았다. 양반집 규수의 고운 손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마디가 굵어졌고 그를 읽던 눈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노비 상인에게 팔려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 최대감, 아버지의 벗이자 자신의 목숨을 빚진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최진사댁의 하녀로 들어온 날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지난 3년간 본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린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벗을 기리며 청렴하게 사는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권세에 아부하고 술과 계집에 빠져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며 벗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비겁한 사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최대감의 심장을 후벼 팠다. 대감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부정하고 싶었으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 쾌락에 탐닉했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비굴하게 연명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왔다. 그래서 더욱더 미친 듯이 권력을 탐하고 후사를 잇는 것에 집착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닥쳐라, 닥쳐! 최대감이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한 갓은 바닥에 뒹굴었고 흐트러진 상투 사이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이 범하려 했던 여인이 자신을 대신해 죽은 친구의 딸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집에서 지난 3년간 짐승 취급을 받으며 부엌대기로 살아왔다니.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을... 윤 씨가 너를 핍박할 때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이냐? 네가 그 추운 겨울날 우물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할 때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잔이나 기울이고 있었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운 흐느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대감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술상을 더 내오라 할까요? 눈치 없는 윤씨 부인의 신복인 노상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혹시나 합방이 잘못될까 싶어 문 밖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대감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지금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역적의 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자신의 가문 또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독스러운 윤씨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연화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대감은 급히 옷매를 추스르며 굵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물러가라. 내 명 없이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일렀거늘. 그의 호통에 상궁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팽팽했던 긴장감 대신 무겁고도 슬픈 회한의 강물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최대감은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연화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양반의 체면도 집안의 가장이라는 권위도 모두 내려놓은 채 털썩 무릎을 꿇었다. 연화가 놀라 몸을 뒤로 물리려 했으나 대감은 바닥에 이마를 떼칠 듯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서경아, 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려 했구나. 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 놀이개로 내 목을 찔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천하의 최대감이 서슬퍼런 권세를 휘두르던 그가 천한 첩실 앞에서 오열하며 사죄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된 눈물이 아닌 뼈저린 참회였다. 연화는 그런 대감을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무심함이 원망스러웠고 타락해버린 모습에 실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어깨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대감 역시 살아남은 자의 고통 속에서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천천히 손을 뻗어 대감의 떨리는 어깨에 올렸다. 그 손길은 따뜻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지만 대감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묵직하게 다가왔다. 대감마님, 울지 마십시오. 눈물로 씻을 수 있는 죄였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님께서 목숨을 바쳐 지키신 것은 대감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대감께서 앞으로 행하셔야 할 의와 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져 계실 때가 아닙니다. 연화는 품에서 놀이개를 다시 집어넣고 흐트러진 옷고름을 단단히 메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가문을 일으키고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는 여장부의 눈빛이었다. 저를 첩으로 들이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저는 여전히 천한 연화일 뿐이고 대감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허나 이 방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큼은 저는 박진사의 딸 박서경이고 대감은 제 아버님의 버시십니다. 연화는 숨을 고른 뒤 결연한 어조로 제안했다. 저를 이용하십시오. 윤씨 부인의 감시를 피하고 조정의 간신배들을 속여 힘을 키우십시오. 제가 대감의 그림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제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것이 대감께서 갚으셔야 할 진짜 빚입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 죽은 벗의 결기가 겹쳐 보였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살려야 할 것은 단순히 대를 이을 핏줄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그는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서 탁한 욕망과 취기가 사라지고 대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맑은 정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내 맹세함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자네 부친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대감은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보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붉은 피를 내었다. 이 피로 맹세한다. 내 너를 정실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정치적 동반자로 삼을 것이다. 그날 밤 사랑채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밖에서 보기에 그것은 늙은 대감이 젊은 첩을 탐하느라 지새우는 음탕한 밤처럼 보였을 것이다. 윤씨 부인은 안채에서 질투심에 불타 이를 갈았고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문풍지 너머 그 밀실 안에서는 무너져가는 가문을 구하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고 있었다. 연화는 대감의 상처를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감싸주었고 대감은 연화에게 조정의 정세와 윤씨 집안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쾌락의 신음 대신 치열한 밀담이 오가던 그 밤은 최대감 가문에 불어닥칠 거대한 피바람의 서막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순간이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숨죽여 우는 그림자 속의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감이라는 칼을 쥐고 세상을 향해 겨누는 숨겨진 검객이 된 것이다. 치시오. 전연의 종아리 가죽이 터져 피가 솟구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치란 말이다. 안채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윤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허공을 가르는 묵직한 곤장 소리가 퍽 하고 살점에 박힐 때마다 구경하던 하인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마당의 흙을 진창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윤씨의 도끼는 그 빗줄기마저 뚫고 나올 기세였다. 형틀에 묶인 연화의 하얀 소복은 빗물과 진흙 그리고 배어나오는 붉은 선혈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어 삼키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창백한 안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형틀 아래 고인 흙탕물 속에서도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단죄를 기다리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사단은 그날 아침 윤씨 부인의 탕약에서 비소가 검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윤씨는 기다렸다는 듯 연화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그녀의 처소에서 비소가루가 든 주머니가 발견되었다는 뻔한 계략을 꾸몄다. 최대감이 잠시 출타한 틈을 타 윤씨는 가문의 법도라는 명분 아래 사적인 처형을 집행하려던 참이었다. 내 인연, 감히 첩주제의 정실인 나를 독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들다니 내 아비 어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윤씨는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의 앞으로 다가와 뺨을 후려 갈겼다. 짜!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그러나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다시 돌려 윤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서늘한 시선에 윤씨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대감이 이 천한 것의 처소에 드나들며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여 꾸민 일이었으나 눈앞의 이 계집은 죽음 앞에서도 묘하게 당당했다. 마님께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연화가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윤씨의 귀에는 마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저주처럼 또렷하게 박혔다.
두려움? 내가 왜 내년 따위를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냐. 곧 숨이 끊어지려니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윤 씨가 코웃음을 쳤다. 연화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말을 이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집안에 서린 원한과 마님께서 저지른 추악한 죄악들이 오늘 이 빗물에 씻겨 드러날까 두렵지 않으냐 여쭈었습니다. 연화의 말에 윤 씨의 눈이 뒤집혔다. 전현이 미쳤구나. 여봐라, 뭣들 하느냐. 어서 전현의 주둥이를 지지겨라. 다시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곤장을 다시 치켜들던 찰나였다. 멈추어라.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호통이 빗줄기를 가르고 들려왔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최대감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사병들뿐만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 그리고 낯선 관복을 입은 사헌부 관리들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윤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대감, 어찌 관군들을 데리고 인연이 저를 독살하려 하여 집안 단속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억울한 척 연기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대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윤 씨의 변명은 듣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와 형틀에 묶인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비에 젖은 연화의 몸을 덮어주었다. 하인들은 대감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독살이라 했느냐. 최대감이 윤 씨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무장에 그것처럼 살기가 등등했다. 네가 마시는 탕약에 비소를 탄 것이 연화라고 했느냐?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방을 뒤져보니 증거도 나왔습니다. 첩실이 본처를 해하려 했으니 이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중죄가 아닙니까? 최대감은 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품속에서 서찰한 뭉치를 꺼내 윤 씨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 뭉치가 빗물에 젖어 바닥에 흩어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것은 네 친정인 윤대감 댁에서 내 의원에게 보낸 뒷돈장부와 서신들이다. 지난 10년간 내 첩실들이 회임할 때마다 유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멀쩡한 생사람을 잡아 죽이게 사주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구나. 윤 씨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모함입니다. 대감, 어찌 저런 천한 것의 말만 믿고 조강지처를 의심하십니까? 그러나 최대감의 공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흩어진 서찰 중 하나를 발로 밟으며 으르렁거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10년 전 내 법박 진사가 역모로 몰릴 때 거짓 증언을 하고 그 대가로 내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자가 바로 네 아비 윤판서였음이 밝혀졌다. 그 말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정의 권력 다툼과 얽힌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윤 씨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믿고 있던 친정의 권세, 그리고 자신이 안주인으로서 부려왔던 모든 권위가 순식간에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대감은 사헌부 관리에게 눈짓을 보냈다. 죄인 윤 씨와 그 하수인들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내 직접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관리들이 달려들어 윤 씨와 그녀의 신복 상궁을 포박했다. 대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가 발악하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대감은 매몰차게 발을 빼며 돌아섰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갔다. 집안을 쥐락펴락했던 안주인의 몰락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였다. 마당에 남은 하인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벌벌 떨며 대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대감은
그제야 연화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직접 형틀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거친 밧줄에 쓸려 피가 맺힌 연화의 손목을 보자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늦어서 미안하다. 내 너를 미끼로 던져놓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밧줄이 풀리자 연화는 힘없이 대감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대감과 연화가 꾸민 반격의 서막이었다. 윤씨가 독살 자작극을 벌일 것을 미리 예측한 연화는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감에게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대감은 연화를 번쩍 안아들었다. 흙탕물이 묻은 그녀의 옷자락이 그의 비단 관복을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두 듣거라! 대감이 마당에 엎드린 하인들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쳤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 집안의 안주인 대우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는 윤씨와 같이 다스릴 것이다. 하인들은 일제히 머리를 땅에 뜨시며 복창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천안 부엌대기에서 가문의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신분이 격상되는 순간이자 기울어가던 최진사댁의 기강이 바로 서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옮겨진 연화는 의원의 치료를 받았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치료를 받는 동안 최대감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시작이다.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씨를 잡아넣었으니 곧 그녀의 아비인 윤판서가 움직일 것이다. 조정의 피바람이 불게야.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아버님의 피 묻은 놀이개가 제게 있고 대감의 의기가 살아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최대감이 올린 상소문 하나가 임금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었다. 상소문에는 윤판서 일파의 매관매직과 부정부패, 그리고 10년 전 박진사 영모 사건 조작의 전말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연화가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의 비밀 장부 내용과 최대감이 윤씨 부인의 방에서 찾아낸 서신들이었다. 임금은 윤판서를 하옥하고 국문을 명했다. 서슬 펄었던 권신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갔고 한양 바닥은 최대감의 결단과 용기를 칭송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최대감이 단순히 첩시를 위해 본처를 내친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조정을 정화하기 위해 가문의 치부까지 드러내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였다며 칭송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뒤편에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대감을 움직인 연화의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대감에게 조언했다. 단순히 복수심으로 칼을 휘두르시면 대감 또한 다치십니다. 명분을 세우시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논하십시오. 그래야 아버님의 억울함도 자연스레 풀리고 대감의 입지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최대감은 연화의 말을 따랐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윤판서의 죄를 물었다. 결국 윤판서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윤씨 부인은 관비로 전락하여 변방으로 쫓겨났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승리였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박진사의 신원이 복원되던 날, 최대감은 연화와 함께 박진사의 무덤을 찾았다. 잡초가 무성했던 무덤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임금이 하사한 복권 교지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최대감은 무덤 앞에 술을 따르며 오열했다. 자네 보게 내 너무 늦었네. 자네의 딸이 나를 사람 만들었어. 이제야 자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구만. 연화 역시 아버지의 묘비 섞어 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영롱하고 맑은 혜원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마치 박진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최대감의 저택 사랑채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다. 화려한 기생이나 악공은 없었지만 대감과 연화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충직한 하인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대감은 연화에게 정실 부인의 자리인 안방을 내어주려 했으나 연화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박서경이라는 이름보다 대감의 곁을 지키는 연화로 남고 싶습니다. 직접 직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대감의 마음속에 제가 있는 것을요. 대감은 그런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내 평생 너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존중하리라. 너는 나의 첩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반려이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포개어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봄날의 풍경뿐이었다. 계절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강물과도 같아 그 모질었던 삭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최진사댁 담장 너머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10년 묵은 체증처럼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자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살마저 이전과는 다른 빛깔을 띠는 듯했다. 사랑채 앞들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과거에는 고함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만 들려오던 그곳에서 이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하인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최대감의 집은 더 이상 한양 바닥에서 손가락질 받는 호랑이 굴이 아니었다. 억울한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진정한 의미의 명문가, 밍몬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연화, 아니 이제는 안방마님이라 불리는 박서경이 있었다. 그녀는 정실이라는 자리에 굳이 연연하지 않았으나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그녀의 손끝에서 정리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인들의 잠자리를 살피고 곡간을 열어 빈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부엌대기 연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오만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보았기에 아랫사람들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윤씨 부인이 다스릴 때처럼 공포와 매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위로로 사람을 부리니 하인들은 시키지 않아도 제 할 일을 찾아 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따랐다. 마님, 날이 찹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늙은 행랑아범이 구분등을 펴며 걱정스레 말하면 연화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괜찮네. 자네 무릎 관절은 좀 어떠한가? 내 의원에게 약재를 좀 지어오라 일렀네. 사랑채의 풍경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다. 최대감은 술과 기생을 끊고 다시 관복을 입었다. 조정에 나아가서는 직원을 서슴지 않는 강직한 신하로, 집에 돌아와서는 서책을 벗삼는 선비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 감돌던 도끼와 찌든 기름기는 사라지고 대신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중후한 멋이 자리 잡았다. 대감은 종종 정물을 보다가도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럴 때면 그의 입가에는 슬픈 듯 하면서도 안도감이 서린 묘한 미소가 번지곤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옥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았음을 상기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부인, 내 차 한 잔 마시고 싶구려. 대감의 부름에 연화가 직접 우려낸 국화차를 들고 들어오면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과거 첩시를 하대하던 위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고 애틋한 눈빛이었다.
향이 참으로 좋습니다. 부인의 마음결을 닮아 일이 맑고 그윽한가 봅니다. 대감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넌지시 말했다. 연화는 찻잔을 정리하며 조용히 웃었다. 대감의 마음이 평온하시니 차맛도 좋게 느껴지시는 것이지요.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대감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무척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자 대감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거칠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제법 고워졌지만 손가락 마디마려 남아있는 굳은 살의 흔적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진흙탕 속을 뒹구는 짐승으로 살았을 것이네. 자네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가문을 살렸어. 내 남은 생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야. 그때 안채 쪽에서 으앙 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대감과 연화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개한 꽃처럼 환한 웃음이 번졌다. 윤씨 부인이 그토록 집착했으나 얻지 못했던 후사. 대감의 핏줄이자 박진사 가문의 외손자인 아들 이노른가 태어난 지 100일이 갓 지난 시점이었다. 어지린의 범호. 호랑이처럼 용맹하되 어진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대감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유모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안고 들어오자 점잖던 최대감의 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이를 받아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덩실거렸다. 오냐 오냐, 우리 인호가 아비 보고 싶어 울었느냐. 장군감이다, 장군감이야. 이 우렁찬 목소리 좀 보거라. 아이의 통통한 볼에 수염을 비비며 기뻐하는 대감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집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연화는 아이를 어르는 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고통을 되새겨보았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던 새벽, 억울하게 매를 맞던 날들, 그리고 대감의 방에서 놀이개를 꺼내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 그 모든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으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담금질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을 걸었다. 아버님, 보고 계시는지요? 아버님의 벗은 훌륭한 관리가 되셨고 저 또한 행복합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그날 오후, 대감과 연화는 모처럼 집 뒤편의 후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후원 정자에는 봄바람에 날린 벚꽃잎이 눈처럼 쌓여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하늘은 10년 전 그날 밤의 화재를 연상케 했으나 지금 느끼는 감정은 공포가 아닌 따스함이었다. 대감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그것은 놀랍게도 10년 전 연화가 보여주었던 반쪽짜리 자만호 놀이개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쪼개졌던 나머지 반쪽이 정교한 황금으로 복원되어 완벽한 하나의 원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깨진 틈새를 금으로 메워 더욱 아름다운 문양으로 승화시킨 그 놀이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인생과도 같았다. 이것을 복원하셨습니까?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덮어서 더 귀하게 만들 수는 있는 법이지. 자네의 상처도 내 과오도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흉터가 될 수도 훈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은 자네에게 주는 나의 정표이자 우리 가문의 새로운 가훈자일세. 연화는 놀이개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대감마님. 대감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산을 응시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네.
진정한 고귀함은 양반의 족보나 화려한 비단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과 타인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네는 천한 노비의 옷을 입고 있을 때조차 나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었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연화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했던 것이네. 아버지의 유지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그 힘이 나를 구원했지.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이 하나로 얽혔다. 대감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서경아, 약속하마. 내 이 손을 놓는 날까지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으마. 아니, 기쁨의 눈물 외에는 흘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대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이고 든든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나약한 짐승의 박동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가문을 지키려는 거대한 사내의 울림이었다. 해가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돋아나기 시작했다. 사랑채에서는 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부엌에서는 저녁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그리고 담장 너머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1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꿈꿔왔던 일상이었다. 연화는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던가. 그녀가 지나온 긴 어둠의 터널은 결국 이 찬란한 별빛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으리라. 대감과 연화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달빛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꽃은 마침내 양지로 나와 만개했고, 상처 입은 호랑이는 지혜로운 반려자를 만나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세상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최대감 댁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의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봄을 피워낸 한 여인의 위대한 서사시로서 말이다. 바람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최진사 댁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빛이었다.